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매일 저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월요일 날은 이분과만 진행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MBC 라디오 시사 구독자 현황 오늘 94만 명. 봄 소풍이 다가오고 있다. 자, 오늘은 무엇보다 매울 신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뉴스가 오늘 박진 장관 제3자 변제안 발표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동양 같은 돈 안 받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정리 좀 해 주시죠. 네, 오늘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박진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비롯해서 정부 부처의 각 그 책임자급들이 해놓은 백브리핑 내용이라든지 종합적인 것들을 쭉 검토를 하면서 계속 들었던 거는 크게는 두 가지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도대체 이 협상을 그동안 해왔던 게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는 생각이 하나였고요. 나머지 하나는 정말 좀 이제 거친 표현이지만 우리가 거짓입니까? 라는 생각. 이 두 가지의 의문이 풀리지 않는 뉴스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물론 배상금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본 전범 기업들은 배상 주체에서 빠졌고요. 국내 기업을 비롯한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돈을 별도로 지급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이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범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게 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우리가 이제 따로 만든 우리 행정안전부 산하에 만드는 재단에서 그 채무를 인수해서 대신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신일본제철 같은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는 물론이고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도 필요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단체는 물론이고 국내 여론의 국민적 반발이 좀 거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3자 채무인수 관련해서 법률상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민법상 제3자 채무인수, 즉 요거는 제3자라는 게 누구냐 하면 채권자가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입니다. 판결을 받으신 분. 채무자,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은 일본의 전범 기업들입니다. 미쯔비시 등. 제3자가 누구냐 하면 행정안전부 산하의 그 재단이에요.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해서 그 일본 전범 기업의 채무를 인수해서 갚겠다. 그냥 될 것 같죠? 안 돼요. 민법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즉, 이 재판을 받으신 피해자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제3자, 즉 한국 정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이 판결금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민법의 기본입니다. 말하자면 채무자가 우리 헬마가 채무자인데 나한테 내가 채무를 인수를 해서 헬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갚는다? 돈 받아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헬마보다 만약 내가 돈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이 돈 갚는다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3자 채무인수로 해서 뭔가 돈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나 그 돈 안 받아. 그럼 그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피해자분들은 계속해서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강제 경매해서 지금 지적재산권이 있거든요. 특허권 이런 거. 이거 경매해가지고 누가 특허권 가져가세요. 거기서 돈 나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명이라도 재판에서 원고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 안 받아. 일본 그 미쯔비시 등 전범 기업한테 받을 거야. 그럼 강제 경매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즉, 이 방법은 실효성도 없다는 겁니다. 마치 제3자 채무인수는 무조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자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조현동 외교부 차관한테도 그 질문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권자인 피해자들이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외교부 측의 답변 중에 하나가 별도로 공탁을 하는 방안. 그러니까 일단 지금 안 받겠다고 하니까 어딘가에 맡겨둘 테니 나중에 찾아가세요. 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공탁은 받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돈 줄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지금은 공탁을 당사자가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공탁할 수 없어요. 공탁도 이 사람이 그래 내가 공탁 정도는 받아줄게 라고 채권자가 용인을 해야 그것도 허락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만약 개인정보를 정부에서 마음대로 개인정보 알고 있겠죠. 마음대로 활용을 해서 그걸 공탁을 한다? 이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현동 차관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나 유가족들도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정부에서 마음먹으면 파악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불법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자들이 또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게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이나 혹은 우리 이제 재단이 대신 갚아준 뒤에 해당 전범 기업들로부터 추가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낼 의향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현동 차관은 아직 가정을 기반으로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회피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박진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재판에서 판결받은 분 현재까지 4건 15명이에요. 현재 계류 중인 건수가 66건에 1124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확인한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는 21만 8,639명입니다. 이분들 계속 재판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박진 외교부 장관이 계속해서 재단에서 21만 8천 명이 재판 청구하면 거기서 판결 나오는 대로 정부에서 기업들한테 돈 걷어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자까지. 이게 말이 되는 해법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애초에 그런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 이 자금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들이 재단에 이제 출연한다라는 방안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포스코라든지 뭐 도로공사라든지 철도공사, 기업은행 뭐 이런 기업들이 대상이 되고 이제 참여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개인의 청구권이 모두 소멸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일본의 입장을 수용하는 방식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이제 포스코 같은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게 정당하냐 혹은 법원이 원래 판결했었던 그 취지에 맞느냐 여러 가지 좀 논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이 일단 없었고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마무리가 됐고 그 해법은 한국이 마련해 와라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날 오늘 정부의 발표로 인해서 일본 주장이 사실상 다 받아들여진 셈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제 계속해서 이게 국력에 걸맞는 대승적 결단이다. 우리 주도의 해결책이다라고 평가를 했고 대통령도 오늘 이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냐는 겁니다. 뭐가 대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대범했어요? 무엇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고요?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밀어붙일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 여기에 호응할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야시 일본 외무상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 재단 기부, 그러니까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재단에 기부를 용인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거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고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돈을 내는 것은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일본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에 의한 국내외의 자발적 기부 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사실상 이번에 우리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참여할 예정이 없고 일본 정부 역시 관련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일단 정부가 계속해서 좀 본질을 흐리는 어떤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박진 외교부 장관도 오늘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능사래? 기본이라고 했지. 네, 직접 한번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그 반성과 사죄의 그 담화를 그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일관되게 그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네, 일관되게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걸 텐데 일단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면 조금 애매모호하게 오늘 답변을 내놨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참의원에서 있었던 자민당 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거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 전체적 안에는 지난 소위 이제 극우 정권으로 판별되는 아베 내각의 입장도 포함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아베 내각 이후로 계속해서 있어왔던 소위 장관급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식민 지배에 대한 망언 행동들 이런 것들까지도 포괄되는 걸로도 읽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해석의 관점이 이제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질의를 했던 일본 자민당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반성과 사과를 총리가 직접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질의를 했더니 네. 그거에 대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양국 외교 당국 간의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명확한 답변을 좀 피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이야기인데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핵심은 과거에 대한 직시입니다. 여기에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야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표현도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겁니다. 즉 전범 기업과 강제징용 피해자 사이의 관계예요. 따라서 과거 식민지배, 국가 대 국가에 관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사죄,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통절한 사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건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구체적 태도가 뭐냐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한 말 그대로 same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오늘 계속 뉴스를 찾아보면서 어느 나라 정부로서 협상이 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던 게 이를테면 조현동 외교부 차관 같은 경우에 기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을 오늘 했거든요. 진땀을 뺐는데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라는 거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 인정 그리고 강제 동원이 존재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배상을 하라라는 거였는데 이번 협상 같은 경우는 대법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냐라고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현동 차관 같은 경우 뭐라고 했냐면 판결을 존중하긴 하지만 시급한 해결이 필요해서 해법을 내놓은 거고 지금 식민지배 불법성이나 이런 문제를 저희가 직접 얘기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답변 드리지 않겠다. 당신의 인격은 존중하지만 일단 나한테 한 대 맞고 시작하자.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인격 내 정말 존중해. 근데 일단 한 대 맞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답변이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오늘 백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시점에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내놓는 조치나 방안이라는 거는 일본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다. 이거를 왜 우리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해석을 해주는지 일단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일본 강요가 해야 될 말이죠.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국제법적으로 65년도 한일 양국 정부의 약속에 비춰보면 이건 청구권 협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합의를 어긴 것이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강요가 하셔야 될 말씀이세요. 김태효 차장님. 계속 이런 저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게 해법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양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입장 발표하셨는데요. 우리 양금덕 할머니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는 일본에 놀아날까요? 일본 지금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나는 빨리 대통령이 옷 벗고 나가서 일반 사람 하는 것을 잘 배우고 모든 것을 다 뉘우치고 있는 것을 바란 바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일본을 위해서 사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사요. 도대체 간에 참 이해가 안 가고 나 지금 95살이나 묵도록 그런 식은 처음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는 누구한테 빌려서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도 다 이 돌아가는 시기를 다 알고 계시니까 다 합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를 서로가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법률 대리인들도 입장을 냈죠. 그렇습니다. 오늘 법률 대리인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단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해서 집행 사건에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공탁의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법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사자 동의 없이 막 공탁하면 이거 무효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로 우리가 거짓입니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 대목 때문인데요.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이제 우리는 정경련, 일본은 게이단렌, 게이단련. 예,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가 있는데 이 두 단체를 통해서 소위 미래 청년 기금이라는 거를 공동 조성을 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방안이 지금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공식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 중공업이 게이단렌에 소속된 회원사기 때문에 게이단렌을 통해서 돈을 이제 거출해서 여기서 이제 일본 유학생이나 우리 유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주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조치와 배상 조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도의 조치가 되는 거고요. 이런 돈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나라가 아닌데 굳이 이거를 통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돈으로 만드는 미래 사양합니다. 자, 오늘 또 주 52시간제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주 69시간까지 일하고 뭐 저축제, 근로시간 저축제를 통해서 장기 휴가가 가능하다. 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주 52시간제의 골자는 일주일에 하루 8시간씩 5일 일해서 40시간, 거기에 추가 근로를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게 주 52시간인데요. 이거를 이 연장 근로를 위한 단위를 바꾸는 방식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바꾸거나 분기 단위로, 반기 단위로, 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사 합의에 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집중화를 시켜서 앞에는 많이 일하고 뒤에는 조금 덜 일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산상으로는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일을 마치고 나서 다음 일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내일 일을 할 때까지 최소한 11시간 동안은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69시간이 최대치인 건데, 문제는 이번 개편안에 보니까 이 일주일 69시간 외에도 추가 선택지를 하나를 더 줬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주일에 64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면 그때는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게 되면 24시간씩 이틀 연속 일을 시킬 수도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야 노동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몰아서 일하고 나중에 많이 쉰다라는 게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어떤 발언의 내용이긴 한데,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우리 노동계에서 요구해왔던 이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뒤로 돌리는 조치가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297님 말이 되냐? 지금도 있는 연차휴가도 못 쓰게 하는데 이게 관건인데요. 자, 여기서 핵심을 뭘로 봤느냐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자 대표 선출 제도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사측과 협의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제도적인 보완 장치다라고 내놨어요. 연차도 못 쓰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게 뭐냐면 지금 대통령부터 나서서 노조를 조폭, 건폭, 부패, 종북 이렇게 노조 때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노조는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노조는 건폭 집단이라고 조폭 집단이라고 얘기하면서 노동자들이 대표자를 뽑아서 사측이랑 잘 협의하면 돼. 니들이 협의하면 돼. 니들이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앞뒤가 다른 얘기입니까? 노조를 때리지 말든지, 그러면 노조는 죽어라고 때리면서 노동자 대표들이 가서 사측이랑 협의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측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노조가 조직률이 10%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에. 그것도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과로사의 기준을 삼을 때 네.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주당 60시간을 넘으면 과로사가 됩니다. 지금 기준에서 다 과연 그게 과로사예요. 가능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진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